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출산 후 깨어난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 깨어난 제 마음은 혼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흔히 말하는 모성애, 그 벅찬 감정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 대신 낯설음과 당혹감이 밀려왔죠. 가슴이 벅차오를 순간 저는 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약 9년 전 한여름이었어요. 솔직히 그 교통사고 순간은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걸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외상, 뇌손상, 심리적 충격 때문에 사고 이전의 기억 일부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가는? 그리고 곧이어 든 생각은 이 사람 미친 건가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까지 글썽이며 서 있었기 때문이죠. 여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오래 안 깨어났어.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은 늙었어. 저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바로 뛰어왔어. 아이도 무사히 잘 태어났어. 지금은 엄마가 봐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당신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해. 그 순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이는요? 건강해. 아주 건강해. 당신은 재활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죠. 딸이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딸이요? 아들 아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기억이 이상하다더니 진짜네. 그리고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당신, 우리 무슨 얘기했는지도 다 까먹은 거야? 무슨 얘기요? 당신이랑 나 이혼하기로 했었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 답답해서 내 머릿속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야. 남편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같이 살아보자고 했잖아. 당신도 날 용서했고 그 기념으로 우리 여행도 다녀왔었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억 상실이라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차라리 기억이 몽땅 사라졌다면 받아들이기라도 쉬웠을 텐데 제 기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건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던 순간. 심지어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까지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제 기억엔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 흔한 거짓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마다 늘 같은 이름이 떴거든요. 박 과장. 남편은 그 사람과 짧게는 10분, 길게는 몇 시간씩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왜 매번 그 사람이랑 이렇게 오래 통화해? 그리고 왜 꼭 밖으로 나가서 받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문제 될까봐 그러지. 당신이 뭘 알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나간 김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는 비웃도 덧붙였죠.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은.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은 내가 더 많이 해봤잖아.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웃기네. 작은 회사 다니다가 잘리고 지금은 마트 계산이나 하면서 무슨 아무리 몰라도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 알아.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린 게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은 거였어. 그게 그거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왜 이렇게 촌스럽게 굴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진심으로 넘어가고 싶어. 근데 당신이 비웃던 그 작은 회사에서도 자작 넘어서까지 통화하는 일은 없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시간에 이렇게 통화하는 회사가 어딨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회사도 있어. 그리고 박 과장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박준호. 이전 회사 동료잖아. 내가 워낙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심장을 긁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 생각이구나 싶었거든요. 박준호? 저번엔 박태민이라더니 이 과장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막 바꾸나 봐. 누구야 도대체? 당신 설마 또 여자야? 여자 맞나?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내가 착각한 거야. 아휴. 저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보여줄까? 자, 봐봐. 휴대폰 속에는 박 과장이라고 표시된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긴 했죠.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휴대폰을 잠시 두고 씻으러 간 사이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전화를 받았고 그 순간 들려오는 목소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엔 박준호도 박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화들짝 벗고 달려나와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전화는 순식간에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로 오빠하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미쳤나? 내 전화를 왜 받는 거야? 당신 그거 의부증 아니야? 난 떳떳해. 하지만 저는 이미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여자였고 오빠라고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서 왜 거짓말을 해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매번 통화하는데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하죠. 끝까지 발뺌할 거야? 당신 바람 맞지? 저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남편이 말하더군요. 야, 너도 솔직히 까놓고 봐라. 내가 뭐 볼 게 있어. 내 나이가 40 중반이 넘었고 배 나온 아저씨에 직장도 없고 집에서 놀고 먹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바람이야? 하지만 연애할 당시만 해도 남편은 직업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남 밑에서는 일 못한다며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말아먹고 다시 사업을 준비하다 흐지부지 되면서 쭉 백수로 지냈어요. 그래서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끈기도 책임감도 없는 그가 놀고 먹는 건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꽤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의심할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또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 근데 매번 용돈이다 생활비다 다 받아서 나한테 준 적이 있나? 없잖아. 그걸로 뭘 하고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말이 틀렸어? 남편은 제 말에 대들며 따졌어요. 야, 그럼 백수라고 방구석에 처박혀 살아야 하냐? 친구들 만나러 가서 기생충처럼 빌빌거리면서 용돈 좀 받아 쓰겠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억울하면 너도 상가 건물 딸로 태어나지 그랬어? 아님 돈 잘 벌어서 남편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던가. 당신 정말 왜 이런 사람이었어? 쉴 만큼 쉬었으면 정신 좀 차리고 일할 생각이나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다. 그럼 나도 할 말은 하자. 너도 준비할 만큼 했으면은 임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너 임신에 좋은 보약 지어 갖다 준 게 몇 년인데 그동안 넌 뭐 했어?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니? 할 일이 없으니 남편 의심이나 하고 전화나 몰래 열어보고 진짜 구질구질하다. 정말 구질구질해. 남편의 말에 저는 서러움이 터져 울음을 멈출 수 없었지만 답답함을 느낀 남편은 결국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아버지의 인색하고 괴팍한 성격 때문이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는 아버지와 살게 되었죠. 아버지는 자신이 쓰고 먹고 입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식이나 아내에게 들어가는 돈에는 강제로 세금을 걷는 것보다도 더 질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안에 깊은 두려움으로 남아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를 극도로 겁내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그때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가운데에는 바로 시어머니도 있었으니까요. 너 나랑 정신과에 좀 가자. 얼른 대충 챙겨 입고 나와. 정신과요? 거긴 왜요? 혁수 얘기 들었다. 너 지난 새벽에 내 아들을 내쫓았다며? 네? 제가 쫓아냈다고요? 그게 무슨... 잘 들어라. 의부증, 의처증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산 증인이야. 내가 왜 늙어서 이혼까지 했겠니? 너희 결혼 앞두고 내가 이혼한 거 그만큼 끔찍했기 때문이야. 근데 내 집안에 또다시 정신병 환자가 있다고? 내가 그걸 두고 보겠니?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혁수 씨가... 됐고, 혁수 얘기 다 들었다. 듣고 보니 걔도 정말 많이 참았더라. 그 의심 때문에 내 아들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았다는 건 난 몰랐다.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전화 몇 통 했다고 애를 그렇게 잡아? 아, 진짜 아니라고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저만 자면 새벽에 통화하러 나가고 저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전적이 있었고. 무슨 전적? 그거 증거 있니? 의부증 환자들은 오히려 여자의 감으로 사람을 몰아가잖아.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그거 하지 마.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너 안 보고 싶다. 그래도 내 아들이 좋아하고 무엇보다 너 근본적으로 착한 아이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 거야. 하지만 두 번은 안 된다. 더는 그 감으로 사람 잡는 짓 하지 마. 아,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그 사람 통화 목록 좀 봐주세요. 봤어. 내가 내 아들 편만 들겠어? 이전에 내가 한번 보기까지 했던 회사 동료고 직접 통화까지 했다. 근데 끝까지 남편 말을 안 믿고 소리 지르고 물건까지 던졌다며? 그러니까 병원 가자. 나 옛날 사람이긴 해도 정신과 이상하게 보지 않아. 아프면 가는 거야. 감기 걸리면 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고. 진짜로.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결국 진짜 검사까지 받아야 했죠. 물론 시어머니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시아버지의 의처증으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건 기본이었고 한여름에도 짧은 옷은 절대 입지 못하게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택배기사와 이야기 몇 마디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까지 행사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저를 병원에 데려간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했어? 내가 쫓아내고 일을 못하게 했다니? 아, 또 그 얘기야? 그날 나 쫓겨난 거 맞잖아. 당신이 울고불고 소리 지르니까 내가 못 버티고 나온 거잖아. 그게 왜 쫓겨난 거야? 누가 나가라 했어? 말은 안 했지. 근데 분위기가 사람 내쫓았잖아. 와, 진짜 편하다. 그럼 앞으로 싸우다 나가면 다 쫓겨난 거네. 됐고, 그 일 때문에 나 정신과까지 다녔어. 그래? 잘 됐네. 의심병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던데. 의심병? 내가 왜 의심했는데? 당신 새벽마다 전화하고 나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간 건 당신 선택이잖아. 왜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머니한테 말해. 당신이 알아서 나갔다고. 쫓겨난 거 아니라고. 아, 그냥 좀 받아. 엄마가 돈도 내주잖아. 좀 쿨할 수 없냐? 싫어. 아, 내가 왜? 난 의부증 같은 거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안 믿고 의심하는 게 의부증이면은
그럼 증거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봐. 매번 당신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지? 내가 전적이 있다는 게 증거지? 근데 그걸 몇 년이나 우려먹는 거야? 그냥 내가 식당에서 다른 여자랑 밥 먹은 게 다잖아. 그게 병이라고 인정 좀 해라. 이미 지난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왜 그래? 촌스럽게. 아, 촌스러워. 의심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 나이에 무슨 여자를 만나? 아, 무엇보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들 낳는 거야. 손자만 다 안겨주면 상가까지 넘겨주신다잖아. 우리 미래는 그것뿐이라고.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인데 왜 당신은 협조를 안 해줘? 바람? 여자?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상황에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살 거야? 그럼 내 나이에 당신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번 돈으로 먹고 살까? 아니면 늦은 나이지만 어디든 가서 취직할까? 내가 믿는 건 우리 엄마 생각뿐이야. 당신은 모르지? 우리 엄마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 우리가 아들 못 낳으면 진짜로 어디에 확 기부해버릴걸? 그랬으면 좋겠어? 은근히 손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 임신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평생 비밀로 하던 상가 건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엄마가 뭐? 상가 건물? 그 사거리에 있는 거? 아무리 못해도 20억 원 할 것 같은데. 엄마,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은 돈 내가 아는데 무슨 상가 건물이야? 아무리 손주를 보고 싶어도 그렇지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매매 계약서를 들고 와 바닥에 딱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이래도 못 믿겠니? 남편은 서류를 보고 또 보고 손까지 덜덜 떨더군요. 24억? 이걸 8년 전에 샀다는 거야? 말은 안 했어. 원래는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 했어. 너희 아빠랑 이혼하기 전에 복권 당첨돼서 내가 그 건물 샀다. 경매로 나온 걸 내가 샀지.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손자만. 그럼 나 두말 않고 이 건물 넘길 거야. 엄마, 우리 부자였어? 우와, 근데 이걸 이렇게 굴리면 어떡해. 지금 땅값 얼마나 뛰었는데. 리모델링해서 팔아버렸어야지. 그나저나 월세는 얼마 받고 있어? 남편이 흥분해서 방방 뛰며 묻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 받으면 그땐 찢어먹든 리모델링에 팔든 해라. 지금은 내가 월세 1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너랑은 관계없는 내 건물이야. 만약 아들 못 나오면 이 건물도 없어. 그땐 이 건물 치고 있다가 나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도 그렇게 작성할 거고. 이해했지? 아들 낳은 사람에게 줄 거야. 알았어? 저는 그때 남편이 이상해진 걸 느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다 망하니 살을 빼고 몸 관리까지 하면서 임신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먹고 한약도 매일 마셨죠. 하지만 별 이상이 없던 저와 남편 사이에서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서슴없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으로 나도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를 교묘하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모든 공은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엄마, 순금반지 하나 해드려야 하니까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아이도 없고. 왜요? 왜 제 돈으로 반지를 해드리고 또 당신이 번 돈이라고 말하게요? 제가 꼬집듯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 뭐 어때?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임신 안 되는 건 당신 나이 때문 아니야? 남자들은 50이든 60이든 상관없지만 여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보여야 뭐라도 떨어지지. 차라리 그냥 없다고 생각해. 왜 어머님 건물을 당신 거라고 생각해? 넌 그런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준다고 하면 욕심 안 날 것 같아? 그 노른자 땅을 남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당신도 위선 떨지 마. 요즘은 말이야. 가지고 싶은 건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야. 촌스럽게 숨기지 말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건물 이야기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걸요. 남편이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 역시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30포기가 넘는 배추를 다듬고 썰고 절이고 온몸에서는 파스 냄새가 진동했죠. 백수였던 남편은 그날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똑같았죠. 제가 혼자 몸이 부서져라 김치를 담아두면 남편은 그제야 시어머니를 초대해 수육을 삶고 온갖 생색을 다 냈으니까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과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자였어요. 아무리 봐도 29,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했습니다. 아우, 파스 냄새. 한눈에 딱 알겠네요. 제 이름은 희주. 희주 씨라고 불러주세요. 박 과장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잃고 물었습니다. 희주 씨?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아니, 오빠.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니까 바로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사진을 보고 얼굴은 알고 있었고 집 주소까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했죠. 솔직히 조금 답답했습니다. 내연이나 불륜 같은 단어조차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단지 오빠와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봐요, 희수씨. 유부남인 거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게 뭐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믿지 못해서 서류를 통해 딱 규정해 놓는 거죠.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말끝마다 촌스럽다고 붙이던 남편의 습관이 어디서 왔는지 한눈에 느껴졌으니까요. 그 여자가 어떤 관계다 이런 말 한마디 없었지만 모든 걸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데요? 말했잖아요. 오빠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어서 이참에 이혼을 좀 해줄 수 있나 해서요. 정말 가볍게 물건 하나 사달라는 듯 시간 좀 달라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 다른 여자 있는 거 그냥 모르는 척 평생 껍데기만 잡고 살려는 거예요? 아줌마,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허시간 낭비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부모님의 이혼은 결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만 아니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던 어머니는 이혼한 걸 평생 후회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일까지 하면서 호기롭게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그늘 아래서만 살아온 사람은 세상 밖에서 버티는 법을 몰랐던 거죠. 일은 계속 끊겼고 스트레스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혼자 병을 앓으며 술을 약처럼 드시기 시작했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 끔찍한 마지막을 제가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혼자 산다는 게 저런 결말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늘 공포였죠.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자 머릿속이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누가 이혼하지 말랬어? 해. 근데 지금은 나가서 뭘 어쩌자고. 배불러 오면 당신 친정에서 뭐라도 떨어질 것 같아? 아무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 아들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희망이 생긴 거야? 건물 욕심 때문에 지금 이혼 못하겠다는 거잖아. 아니라면서도 현실을 보라 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나 같은 빈털터리한테 뭘 받을 수 있는데. 아이 낳고 이혼해 줄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그거 몇 달 벼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단순하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만 하고 그 다음 나가면 되지 않냐고. 당신은 이제 엄마잖아. 자존심 따위로 억지 부리지 마.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절대로 못 살아.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 있을게. 다시 일도 할게. 위자료든 뭐든 조금이라도 벌어서 줄게. 내가 미친놈이고 나쁜 놈인 거 아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빠 노릇만은 하게 해줘.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39이었고 노산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당장 이혼이라는 걸 뒤로 미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고 그 전까지는 더 이상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저 좋아하기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내 품으로 쏙 들어오는 꿈을 꿨거든. 분명 아들이야, 아들. 호랑이 무늬가 얼마나 선명했는지 기절할 뻔했다니까. 너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다 사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셨죠. 아, 이럴 게 아니라 병원 가자. 성별은 아직 안 나왔겠지? 그래도 요즘은 빠르면은 15주, 늦어도 20주면 안다더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을 다니는 내내 아들,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도 태몽 이야기를 했고 손이 귀한 집안의 자손이라며 괜히 어깨를 으쓱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성별은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태아가 자궁벽에 너무 가까이 있었고 자세도 늘 애매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할 만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다. 내 뱃속에는 분명 아들이 있다. 문제는 제 기억이 딱 거기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고 이전 1년의 기억이 지가 갉아먹은 것처럼 드문드문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시점은 임신하고 5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이의 성별도 사고가 왜 났는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딸을 낳았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아이가 제 자식이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았어요. 분명 내 품에 안겨 있는데도 어딘가 남의 아이를 대신 안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 낯설음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도 저에게는 전혀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면 뭐 어때? 우리 자식인데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앞으로 나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당신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잖아.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엔 그 사람 그게 언제 일이었는지 정확히 만난 것도 아니었어.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날 따라다닌 거였지. 스토커처럼 말이야. 그날 이후로 우리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믿음도 더 깊어졌고 나도 내 딸을 위해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은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묵묵히 그러면서도 서툴게 그러나 확실하게 일용직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을 남편은 한 푼도 빼지 않고 모두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을 낳았다면 그때의 저는 그런 남편을 먼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딸이었고 그럼에도 남편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기억을 잃어서 모든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 놓은 계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억을 잃었겠니.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뛰고 어지럽다. 네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었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네가 왜 죄송해. 너 기억 못한다니까 내가 다시 말해줄게. 경찰한테 들어보니까 상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대. 네가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려고 배를 감싸고 있었고. 아이고 답답한 거사. 그럴 땐 네가 먼저였어야지. 애를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네가 이렇게 된 것도 꼭 내 탓 같아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내가 미쳤지. 이래서 늙으면은 죽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엄마 사고 소식도 뒤늦게 들었는데 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 수술실 앞을 내내 지켰어. 사고 나고 응급으로 출산하고 그 위에 병원 옮겨서 바로 수술 들어갔거든. 내가 부어서 수술도 바로 못했고 당신은 의식도 없었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딸 윤지도 전적으로 엄마가 봐주셨고 덕분에 나도 마음 놓고 당신 곁을 지킬 수 있었지. 그래서였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저보다 시어머니 품에 더 오래 있었던 아이는 엄마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최고라던 그 시어머니마저 변해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시곤 했지만 제 딸의 웃음을 보시고는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생활비 그런 거 아니고 용돈이야. 너 쓰고 싶은 거 써. 아버지 물건이나 애 물건 사지 말고 너 하라고. 출산에 사고까지 겪어서였을까. 머리가 하얗게 됐다. 머리도 하고 옷도 좀 사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된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했다. 너는 기억이 없을지 몰라도 예전에 산부인과 갔을 때 아들 한다고 의사한테 많이 혼이 났어. 그게 너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때 너 검사 받느라 다른 곳에 있어서 모르겠지? 근데 그때 내가 너한테 사과도 했어. 기억 안 나겠지만 그 이후로는 산부인과 같이 안 가겠다고 말도 했고. 무뚝뚝한 아들 키워서 좋았던 게 하나 없는데 건물 생기고 나니까 효도라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었지. 그러면서 핑계를 그렇게 댔던 거였어. 사실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생각해보니 딸이 더 좋다. 저렇게 예쁘게 잘 웃고 날 따라주는데 안 예뻐할 도리가 있겠니? 그냥 앞으로 너희들 잘만 살아다오.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이왕이면 잃어버린 기억도 좀 떠오르면 좋겠고. 왜냐면 그때 너랑 유독 잘 지냈거든. 아,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만 떠오르니 좀 억울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것조차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생각해보니 혹시 제 기억 속에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찾고 싶었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기억에 좋다는 한약도 다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는 완전히 화해했고 시어머니와도 나름 잘 지내게 되었으니 일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잃어버린 기억 때문인지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질감이었습니다. 특히 딸에게서 그 이질감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곱슬머리도 그렇고 심지어 왼손잡이인 것도 그렇고 자라면서 눈매며 콧대며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딸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기에 오히려 그럴수록 혼란스러움은 커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확인해야겠다고. 내가 미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눈에 띄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직후 제가 실려갔던 병원이었어요. 물론 수술 때문에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태어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까지 간 바람에 거리는 꽤 있었지만은 저는 일부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별거 아닌 내용으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저는 조심스레 유전자 검사를 언급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기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쩐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응급으로 출산하신 거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출산 후 큰 병원으로 이송되셨죠. 사고 장소와 저희 병원이 가장 가까워서 1순위로 오셨던 환자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배를 꼭 붙잡고 계셨죠. 모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때를 떠올리듯 말하다가 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가요? 7살이에요. 그럼 그때 태어난 아이인가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솔직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친모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간호사를 불러 제 딸을 밖으로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사모님 친자 검사를 원하시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뭔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서 혹시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수간호사님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건네주자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날 출산한 아기가 딸이라니요?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차트에도 당시 아이는 분명 아들이었고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 말에 저는 손이 벌벌 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꼭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검사해 주세요.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이거 혹시 저희 쪽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불일치. 그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의심은 분명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매일 품에 안고 웃고 울던 아이. 제 삶의 전부였던 그 아이와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낯선 필름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그 문장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동안 쌓아온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뒤틀려 버렸습니다.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라져버린 제 아이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터질 듯이 몰아쳤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협박이라도 고발이라도 뭐든 해야 했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말끝마다 변명으로 빠져나가던 인간, 증거 없으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던 남편, 끝까지 거짓말을 하던 그 얼굴이 떠오르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인간을 믿을 수 없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과장. 아니, 제가 기억을 잃기 전 당돌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여자. 희주. 우습게도 그 여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았더군요. 다시 만난 희주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그 여자도 더는 어리지 않았고 눈빛에서 그때의 도끼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희주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언젠가는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번호 안 바꿨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 어디 있어요? 희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한 번도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키우는 아이, 그 아이가 내 딸이랑 바뀐 거 아니에요? 희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려다 참고 있는 거예요. 아이 바꾸는 거 범죄인 거 알죠?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분노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요. 아이 바꾼 거 당신이랑 내 남편이 한 짓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희주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과 함께 희주는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고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저 그 사람이랑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이 낳고 사모님 사고 나고 의식 못 찾는다는 소리 듣고 나서요. 희주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어요. 생각도 없었고 철도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원하시면 벌도 받을게요. 그녀의 고백은 처음엔 또 다른 수작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한때 저는 순간을 즐기며 일탈했고 원할 때 사랑을 했어요.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분과도 만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 낳으면 상가를 준다. 받아서 너랑 반반 어때? 저는 결혼은 싫다고 했죠. 애가 나오면 몸도 망가지고 절대로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분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애는 우리 엄마가 키우고 안 된다면 훌륭한 고아원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단 정확히 반반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이 약속을 서류로 만들어 보관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즉 희주가 제 앞에 나타나 당돌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계산된 실행이었던 겁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모든 걸 치밀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희주와의 계약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자 남편은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아들을 낳을 확률을 더 높이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희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고 난 사모님을 보고 얼마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모님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출산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바꿨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면 저랑 계약한 것도 없었던 일로 처리하려고 했겠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 차라리 저랑 재혼하는 쪽으로 계획을 튼 것 같아요. 그 인간이라면 그랬겠죠. 하루라도 빨리 상가금을 받아서 쓸 생각뿐이었으니. 그런데 당신 딸이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짓을 해요? 희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땐 정말 생각이 없었다고요. 모성애도 없고 아이라는 건 귀찮게만 느껴졌어요. 그 결과로 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혁수 오빠가 저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거든요. 사모님이 수술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사이에요. 놀랍지도 않네요. 저도 상처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을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희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딸을 버린 벌, 남의 가정을 파탄낸 벌, 사모님 마음 아프게 한 벌이 제게 내렸어요. 저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자궁암으로 자궁을 드러냈고 그 과정에 출산 사실도 들켜 이혼도 당했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만큼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벌을 받은 건가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니까요. 특히 제 딸을 버린 대가는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설마 윤지를 달라는 건 아니죠?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아들을 찾아도 제 딸 그쪽에는 절대로 안 보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지예요? 솔직히 사모님에게 죄송해서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구박을 해도 제 탓이고 돌려준다고 해도 기꺼이 받았겠지만 오히려 제 딸이라고 해주시니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주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해서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드릴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아주 작은 사죄라도 받아주세요. 제 딸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뭐든 할게요. 뭐든.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고아원에서 아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상 친권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동복지센터 담당자가 사정을 알아주었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아들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손을 써주었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함께 사는 집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곳은 시어머니 집이었습니다. 딸 윤지는 잠시 친구 집에 맡기고 제 아들만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희주 씨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면서요. 상가 건물을 팔아 각각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너무도 장난스럽고 조잡한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낮게 물었죠. 이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내 손주네?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어머님?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증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 아들 혁수 불러오거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이제 이판사판이었으니까요. 이미 애아빠를 부른 상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결국 또 아들을 감싸겠지. 사고 직후에 조금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기억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가 말하고 있었고 그걸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아니야 엄마. 저 사람 기억 온전하지 않은 거 알잖아. 내가 무슨 그런 짓을 해. 나 아빠야. 엄마는 알잖아. 말은 점점 빨라졌고 변명은 엉켜갔습니다. 의부증이야. 그거 한번 생기면 안 고쳐져. 그리고 아들이라니 말이 돼?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왜 딸이랑 바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발뺌 그만해. 그러자 그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죠. 야,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 드라마 안 봤어? 돈만 주면 다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날 이런 식으로 매도해? 그리고는 제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정신병원에 넣어야겠어. 기억 잃고 미쳐서도 그렇지? 어디서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들이라 우겨? 그 말에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입 다물어. 지금 내 아들 앞에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몸을 휙 돌려서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컸는지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아이를 안쪽 방으로 밀어넣었죠. 그 순간 남편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내 말 믿어야지. 저 미친 여자 말 믿지 마. 엄마를 바보로 하는 거야. 호구로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널 믿고 싶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반성은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그래도 엄마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네 아빠가 의처증 때문에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네 두 눈으로 다 보고도 네가 내 며느리한테 똑같은 짓을 해? 남편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진짜 억울해.
아들이라니 엄마도 봤잖아. 딸이야. 내 자식은 윤지 하나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윤지 예쁘지? 근데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 그래 좋다. 상가 건물 약속한 대로 다 줄게.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빌어. 안 그러면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간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엄마 성격 알잖아. 한다면 하는 거.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난 기회 2번 안 줘.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아니라고 하면 그땐 내가 직접 조사한다. 그리고 그 결과만 믿을 거야. 잠깐의 정적. 남편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사방으로 빠르게 굴러갔어요. 정말 남편 머릿속에는 작은 뇌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저 사람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상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였고 그건 아니었어요. 이혼하려던 사람이라서. 말이 이어지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근데 만나다 보니 희주가 임신을 했고 이 사람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감 때문에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까지 났잖아요. 정말 난 그때 이 사람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희주랑 아들을 키워야겠다. 잠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끊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깨어났고 시간이 붕 뜨고 희주는 나랑 헤어지겠다고 난리였고. 그는 숨을 고르고 눈을 부릅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근데 엄마 윤지를 좋아하시잖아요. 굳이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괜히 다 늦어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면은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던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진짜 제가 미쳤었어요. 숨을 몰아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차갑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니? 어떻게 아빠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엄마는 내 편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나오긴 했잖아요. 건물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죠? 남편은 울고 있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입꼬리는 믿기 힘들 만큼 찢어지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을 걷어찼고 이어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둘 사이로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나왔으니 건물 준다. 남편과 제 시선이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꽂혔죠. 며느리 앞으로.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요? 그래, 내가 말했잖니. 아들 낳으면 준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누가 낳았어? 며느리 미선이가 낳았지? 내 아들이 애를 품어서 낳을 순 없잖아.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저 사람이야? 나한테 줘야지. 며느리라고 해도 남인데 남한테 왜 건물을 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널 믿고 준다고 할 줄 알았니? 한 박자 쉬고 차갑게 말을 이어갔죠. 너 사업 2번 말아먹었지? 안사람 앞세워서 대리효도하고. 내가 설마 그걸 몰랐을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넌데 내가 그걸 왜 몰라? 무능해도 무책임해도 내 아들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네 아빠가 했던 짓 그대로 답습하는 너를 보면서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니? 남편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약속했잖아. 나한테 주기로.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너한테 준다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정확히 못 박듯 말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준다고 했지 너라고 지칭한 적 없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희주든 누구든 네가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았어도 상황은 같아. 난 아들을 낳은 내 며느리 미선이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한 거다. 남편은 거의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난 엄마 아들 아니야? 시어머니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쩌긴 지금처럼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도움 기대하지 마라. 혹시나 하는 마음도 접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그뿐이다. 정 도움받고 싶으면 너랑 똑같은 아빠한테 가. 잠시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죠. 그래도 그 인간은 자식을 버리진 않았거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자식은 나야.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자식도 버린 놈이 잘도 날 모시겠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단칼에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예전부터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그래서 더 두려워했죠. 결국 남편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었어. 입은 사과를 뱉는데 손은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 당신한테 잘했잖아. 재활할 때도 내가 옆에서 도왔고 당신도 나 달라졌다고 인정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희주 말이야. 그 여자랑은 끝났잖아. 희주 씨가 내 아들 찾는다고 사람 풀었거든. 그 김에 당신 뒷조사도 같이 해줬어. 저는 똑바로 보며 속삭이듯 말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헤어질게. 그럼 되잖아. 진짜로 헤어지면 되잖아. 그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뭐 설마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당신 이혼 못하잖아. 예전에도 말했잖아. 외로워서 무섭다고. 혼자 죽는 거 무섭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데 혼자 있는 게 뭐가 더 무서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곁엔 내 아이들이 있어.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죠. 여보, 제발 왜 이래. 당신 쿨한 거 좋아했잖아. 이러지 말자. 이렇게까지 촌스럽게 굴지 말자.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잃을 게 생기면 비굴해지고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을 깎아내리는 인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던 시어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도 버리는 법도 정확히 아는 분이었으니까요. 제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 해도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죠. 실제로 그 집에서도 쫓겨났고 혹시라도 자신이 죽은 뒤 남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제게 유산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대비해 법적인 조치까지 완벽히 끝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증여세를 감당하면서까지 저에게 건물 명의를 이전해 주셨죠. 저는 자꾸 뒤로 미루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치매가 왔다는 둥, 억지로 그랬다는 둥, 내 아들이 나한테 할 짓이 뻔해.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 병원 검사 싹 다 받고 공증까지 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난 널 믿는다. 그 말에는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물 말고도 그간 모아둔 월세 수익과 당첨금까지 합쳐서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간의 고생과 상처를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못난 남편이랑 시엠이랑은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한테 죄값 치른다고 생각해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으셨죠. 덕분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했고 제 아들에 대한 친권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무사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낯설어 하기도 하지만 딸 윤지가 든든하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죠. 게다가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함께 계셔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북적이고 정신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전혀 느낄 틈이 없죠. 아마 저처럼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자신과 아이를 위해 확실히 정리할 것.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오는지 저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멋지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넌 자존심도 없냐? 혹은 왜 이혼하지 않아? 같은 말은 설령 친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며 이혼조차 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었단 말입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보다 다른 사람을 찾고 자식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그 사람에게 바람과 돈은 마치 맛있는 음식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정은 맹맹한 병원 음식과 같죠.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혹은 몇 달은 참고 살아도 결국 또 맛있는 음식, 더 자극적이고 화려한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의심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길거리에 널린 새로운 음식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는 이 말을 통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일찍 하지 않았을까? 같은 후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제 딸 윤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비록 제 아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해결책은 언제나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제 잃어버린 기억은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그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랑과 웃음으로 채워나가려 합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